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정주에는 오화춘이라는 기생이 있었답니다. 오화춘은 17살에 기생이 되어 25이 되도록 정주 기생청에서 으뜸가는 미색을 자랑하였지요. 오화춘이 처음 기생이 되었을 때만 해도 순진한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내들을 상대하면서 인심의 험악함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양반이라는 자들은 취하면 주정을 부리고 돈 많은 상인들은 돈으로 기생의 자존심을 짓밟으려 들었으니까요. 오화춘의 얼굴은 계란형으로 아담하였고 눈은 그윽하여 한 번 바라보면 남자들의 넋이 빠져나갈 정도였답니다. 목소리 또한 청아하여 시조를 부르면 귀명창이라 불릴 정도였지요. 더군다나 오화춘은 글까지 알아 시를 읊을 줄 알았으니 그저 몸으로만 노는 천한 기생이 아니었답니다. 화춘아, 너는 어찌 저리 시서에 밝으냐? 양반과 규수도 너만 하진 못할 것이야? 글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서럽사옵니다. 제 신세가 얼마나 한심한지 너무도 잘 알게 되니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오화춘은 자신의 재능을 버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욱 갈고 닦았답니다. 글을 알고 시를 읊을 줄 아는 기생은 값이 더 나갔으니까요. 하지만 오화춘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지요. 나이가 들수록 몸값이 떨어지는 기생의 삶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늘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얼마나 더 이 얼굴이 꽃처럼 피어 있을까? 30이 되면 나는 어쩌지? 그래서 오화춘은 늘 돈을 모아두었고 손님들의 비밀을 캐내어 필요할 때 이용하곤 했답니다. 술에 취한 사내들의 입은 의외로 가벼웠고 그들이 흘린 말 한마디가 때로는 황금보다 값진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지요. 하늘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도화옥 마당에 오동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밤이었답니다. 찬모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쉬었지요. 아이고,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올까? 주인마님, 일찍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날씨를 보아하니 오늘은 아무도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촛불은 꺼트리지 말게. 이런 밤이면 더욱 외로운 손님이 찾아들기 마련이니. 오화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때 한 선비가 도화옥을 찾아왔지요. 비에 흠뻑 젖은 몸이었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마치 천상의 선관이 하강한 듯했답니다. 이 불청객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키는 8척이 넘어 보였고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진하였으며 코는 우뚝 솟아 그 아래로 도톰한 입술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비에 젖은 도포 사이로 드러난 어깨는 떡 벌어져 있어 보통 선비와는 달라 보였지요. 이런 밤에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기에 이리 비를 맞으셨나이까? 오화춘이 묻자 선비는 빙그레 웃기만 할 뿐이었지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수상한 구석이 있었답니다. 마치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듯 날카로운 눈빛이 스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모야, 어서 마른 도포를 가져오너라. 서방님 몸이 다 젖으셨구나. 예, 주인마님. 찬모가 도포를 가져오는 동안 오화춘은 은근슬쩍 나그네를 살폈답니다. 손은 기름기 없이 거칠었고 발걸음은 바람처럼 가벼웠으며 허리춤에는 양반이라면 일에 차고 다닐 법한 선추도 보이지 않았지요. 양반은 아닌 듯하고 그렇다고 장사치도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오화춘의 속마음이 이러했답니다. 먼저 옷을 갈아입으시지요. 차가운 옷을 입고 계시다가는 병이 날 것이옵니다. 오화춘은 찬모를 불러 옷을 가져오게 하고 주안상을 차리게 했답니다. 술상이 차려지자 촛불 아래 마주 앉아 낙수 소리를 들으며 둘은 술잔을 기울였지요.
서방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옵니까? 아니면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옵니까? 허허, 기생이 손님의 근본을 캐는 것은 예에 어긋나지 않소? 나그네는 말끝을 흐리며 술잔만 기울였답니다. 이때 특이한 점을 발견했지요. 보통 기생집을 찾는 손님들이라면 이래 자신의 내력을 자랑하기 마련이었답니다. 이 몸이 바로 암흑의 덱자제다. 곧 과거 시험을 볼 터인데 하며 한껏 허세를 부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하지만 이 손님은 달랐답니다. 자신의 신분은 물론 이름조차 밝히지 않았지요. 참모야, 안주 좀 더 가져오너라. 오화춘이 참모를 부르자 선비는 화들짝 놀라 문 쪽을 살폈지요. 마치 그림자에도 놀라는 토끼처럼 말입니다. 제가 서방님을 놀라게 해드렸나 봅니다. 이리 놀라실 것 없사옵니다. 여기 도화옥은 정주관아 나리들도 드나드는 안전한 곳이옵니다. 관하라. 그래, 이곳에 관한 나리들이 자주 오시는가? 그렇사옵니다. 어제도 포도청 나리께서 들리셨지요. 오화춘이 관할을 언급하자 나그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답니다. 손가락으로 술잔을 돌리던 동작도 살짝 멈칫했지요. 오화춘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답니다. 과연 무언가 큰 비밀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구나. 오화춘은 이제 더욱 교묘하게 나그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답니다. 먼저 실을 읊어 그의 마음을 달랬지요. 산에는 달 밝고 물에는 구름이라. 서방님 마음속에도 저 시구처럼 무언가 깊은 시름이 있으신 듯하옵니다. 아니, 어찌 내 마음을 들여다본 것이더냐? 기생이란 것이 그저 술이나 따르고 몸을 파는 천한 것이라 여기시나이까? 손님의 마음속 근심을 읽어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임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며 오화춘은 슬픈 노래를 불러 그의 심금을 울렸답니다. 나그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것이 보였지요. 서방님, 혹시 무슨 곤란한 일이라도 너는 묻지 마시오. 알면 알수록 당신에게 해로울 뿐이오. 애구머니, 이리 마음을 닫고 계시면 어찌 제가 위로를 해드리겠나이까? 밤이 깊어갈수록 나그네의 마음은 점점 오화춘에게로 기울어졌지요. 술 기운이 돌자 나그네의 입술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답니다. 내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오. 당신 같은 여인을 지금 만난 것이 오히려 불행일지도 모르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까? 제가 서방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드릴 수 있다면 그저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옵니다. 오화춘은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는 은근히 육체의 유혹을 더했답니다. 그날 밤 둘은 운우지정을 나누었지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눈을 떠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그네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날이 이리 밝았단 말이오. 나그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지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답니다. 서둘러 도포를 여미고는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넉넉한 술값을 치르려 하였지요. 이보시오, 도화옥 아가씨.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만 빗방에 머물다 가면 안 되겠소? 당연히 되고 말고요. 서방님이 원하신다면 일평생이라도 모시겠나이다. 오화춘이 교태 섞인 웃음을 지으며 답했지요. 그리고는 찬모를 불러 아침상을 차리게 하였답니다. 참모야, 어서 맑은 국에 술안주도 좀 준비해 오너라. 서방님 속이 쓰리실 터이니. 아니오. 술은 됐소. 그저 조용히 쉬고 싶을 뿐이오. 아이고, 어찌 술도 안 드시고 그리 쉬기만 하시렵니까? 어젯밤 취기도 가시고 몸도 녹이셔야지요. 오화춘은 더욱 공을 들여 나그네를 달랬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다시 술상을 차려 나그네 앞에 앉았지요.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레 술을 따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밤이 깊어 금침을 펼 때였지요. 오화춘은 있는 힘껏 육탄 공세를 펼쳤답니다. 나그네의 품에 안겨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서방님,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소이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리 숨어 다니시는 것이며 어디로 가시는 길이시나이까? 이리 마음을 닫고 계시니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그네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돼요. 내 사실은 역적모의에 연루되어 수배 중인 국사범이요. 나그네의 말에 오화추는 겉으로는 놀란 척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답니다. 아이고, 그러시었군요. 그래서 그토록 불안해하시고 주변을 면밀히 살피셨군요. 그러하오. 이제 알겠소? 당신과 이리정을 나눈 것조차 후회스럽소.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이오. 서방님, 이리 저를 배려해 주시니 소저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오화추는 나그네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안타까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은 전혀 달랐지요. 이제 내 정체를 알았으니 큰 공을 세울 차례로구나. 나그네가 곤히 잠든 틈을 타 오화추는 살며시 자리를 빠져나왔답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곧장 사또에게 달려갔지요. 날이 큰일이옵니다. 역적이 도와오게 있습니다. 뭐라? 밤중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제 곁에서 자고 있는 손님이 역적모의에 연루된 국사범이라 고백했나이다. 사또는 눈을 번쩍 뜨고 병사들을 모았답니다. 한밤중에 도화옥으로 들이닥쳐 나그네를 체포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그네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태연자약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보시오. 군관 나리. 일이 거칠게 대하실 것까지는 없지 않소. 어차피 도망갈 생각도 없는데 말이오. 나그네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여유만만한 태도였답니다. 오히려 호송하는 군관들에게 달콤한 말로 아양을 떨기 시작했지요. 길이 멀고 고단할 터인데 잠시 쉬어가는 것이 어떻겠소? 이 몸이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양반의 자식이니 주막에서 한 잔 술이라도 대접하고 싶소만. 그러더니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은자 몇 냥을 꺼내 군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리, 이 몸이 곧 죽을 터이니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어떻겠소? 군관들은 은자를 받고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렇게 해서 나그네는 호송 도중에도 자유로운 행동을 얻어냈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지나가는 고을마다 나그네는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지요. 저기 저 집 주인장을 좀 만나고 싶소. 내 친척이 되시는 분이라. 친척이라고? 그걸 어찌 믿습니까? 허허. 나리, 이 은자 5냥이면 믿으시겠소? 이렇게 해서 부잣집 주인과 단독으로 만난 나그네는 돌변하여 무서운 협박을 하는 것이었답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죽을 몸이오. 하지만 죽기 전에 당신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고발하겠소. 부잣집 주인은 갑작스러운 협박에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 했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덜덜 떨기 시작했지요. 날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인은 나리를 뵌 적도 없사온데.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요? 국사범으로 잡혀가는 죄인 아니오? 당신 같은 자는 한마디 말로도 옥에 쳐넣을 수 있소만.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래, 거짓이지. 허나 죽을 사람이 거짓말을 한들 또 어떠하겠소? 나는 이미 죽을 몸, 당신도 함께 고발하면 그만이오. 이 말에 부잣집 주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답니다. 당신은 역적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삼족이 멸하는 시절이었으니까요. 날이 제발 그래 하지 마시오.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하겠소이다. 그렇다면 평양 암흑에게 3,000냥의 돈표를 써주시오. 그리하면 당신 이름은 끝까지 발설치 않겠소. 3,000냥이라니 너무 과하시지 않나이까? 소인의 전 재산이. 과하다고? 그럼 차라리 당신을 고발하는 게 낫겠구려. 어디 한번 두고 보시구려. 아이고, 알겠나이다. 당장 써드리겠나이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돈표를 써내려 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그네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고을마다 부자들을 협박해 돈표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됐소. 당신의 이름은 절대로 발설하지 않겠소. 다만이라면 또 무엇이 있단 말이오? 혹시라도 관가에 이 일을 고하면 그때는 돈표고 뭐고 모두 소용없을 것이오. 알겠소? 나그네는 이렇게 협박한 뒤 자신의 동지라며 데리고 다니던 자를 시켜 그 돈표들을 현금으로 바꾸어 챙겼답니다. 한 고을에서 3,000냥, 또 다른 고을에서 2,000냥. 이렇게 큰 돈을 챙기며 호송행렬은 어느덧 평양에 도착했지요. 평양 감사 앞에 끌려간 나그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사는 나그네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아이고, 삼촌. 아니, 감사날이 오래간만입니다요. 나그네는 맥이 풀린 듯 비실비실 웃었지요. 알고 보니 그가 다름 아닌 감사의 종질이요. 집안의 종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내 놈이 또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 감사는 울화가 치밀어 얼굴이 시뻘개졌답니다. 이유인즉 이 사내가 평소에도 악명이 자자했기 때문이지요. 노름판을 전전하며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이 과부 저 과부를 꼬드겨 살림을 털어먹는가 하면 부자들을 등쳐먹기로 소문난 사기꾼이었답니다. 삼촌, 이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용서는 무슨 역적이고 충신이고를 논할 자격도 없는 놈이 감히 국사범을 사칭하다니! 더구나 그 와중에 사기까지 쳤다니! 감사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한편으로는 큰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놈을 법대로 다스리자니 집안의 치부가 드러날 것이고 그냥 놓아주자니 죄질이 너무 나빴던 것입니다. 그나저나 이놈아, 어디서 그런 대담한 수를 배웠느냐? 스스로 국사범이라 하여 잡혀가면서 도리어 그것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니! 삼촌, 그저 살아남으려다 보니 이런 꾀가 났을 뿐이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지요. 감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니 이놈을 그냥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자니 죄가 너무 큰 것이 문제였지요. 우선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곤장 10대를 때린 후 내보내도록 하라. 결국 감사는 이런 판결을 내렸답니다. 종질의 사기 행각이 만천하에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테니까요. 참, 스스로 국사범이 되어 저런 큰 사기를 치다니 이놈의 꾀는 보통이 아니구나. 감사는 혀를 끌끌 차며 탄식했지요. 재미있는 것은 사기를 당한 부자들이 한 명도 고발하러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무서워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오히려 그들은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니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었답니다. 사람 마음이란 알 수 없는 것, 겉모습만 보고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법이지요. 허나 욕심 많은 자들의 말로는 늘 비슷한 법이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 숙종 때 일이랍니다. 한양 성박 가난한 마을에 우가라는 사내가 살았다고 하지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후덕했으며 낡은 갓에 해진 도포를 걸치고 다녔답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마음씨 착한 우가는 가난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의 집에는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의 집을 보며 이렇게 수군거렸답니다. 이보게, 저기 가는 게 우가가 아닌가? 전양반 참으로 딱한 신세일세. 그려 흥분해처럼 가난한데 아이들만 저리 많으니. 자식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먹여 살릴 힘은 달아나고 우가의 마누라는 매일 밤 남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답니다. 얼마나 고된 노동을 했는지
밥상을 받으면서도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였지요. 임자, 또 배가 불렀다니. 이게 무슨 일이오? 우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누라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닌 착잡한 심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지요. 아이고 여보, 이를 어쩐답니까? 마누라는 고개를 숙인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손끝으로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이번에도 달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6째를 가진 것 같아요. 우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나무뿌리처럼 될 때까지 이래도 7 식구의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는데 또 하나의 입이 늘어날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먼지 낀 도포를 걸친 노승이 마을의 탁발을 나왔다고 하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를 받던 노승은 우가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시주를 부탁드리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는데 묘하게도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지요. 우가의 마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가 쌀독을 살폈답니다. 스님, 저희 집이 일이 가난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마누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노승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마누라는 쌀독 바닥을 긁어 겨우 좁쌀 한 줍을 시주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승은 그 좁쌀을 받아들고는 우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마치 사람의 속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답니다. 노승은 한참을 우가를 바라보더니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낳을 아들이 10이요. 키울 아들이 7이로다. 예, 스님. 그게 무슨... 우가가 놀라서 되물으려 했지만 노승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마누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가를 바라보았고 우가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10을 낳아 7을 키운다라니. 우가는 처마 밑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계산을 해보았지요. 그럼 셋은 죽는다는 말인가? 지금도 6 아이 먹여 살리기도 버거운데. 그날 밤 우가는 마당에 앉아 곰방들을 물었답니다. 연기가 피어오를 때마다 한숨도 함께 올라왔지요. 안에서는 마누라가 희미한 등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자,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우가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결심이 묻어 있었답니다. 마누라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신데? 그리 심각하신가요? 마누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하던 남편의 얼굴이 이토록 무거웠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해보니 이대로는 안 되겠소. 우가는 곰방대를 내려놓고 마누라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이 그의 수심 가득한 얼굴을 비추었지요. 내 기운이 창창하고 당신의 달거리가 끊어질 날이 까마득하니 식구가 계속 불어날 것은 불보듯 뻔하지 않소? 마누라의 손에서 바느질감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지요. 큰아이가 16이고 둘째가 14이니 우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듯 했지요. 우리 밭되기 농사는 당신과 아이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오. 나는 2, 3년 어디 가서 머슴을 살아 세경을 받아오겠소. 하오나, 여보. 마누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우가도 마음이 아팠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답니다. 달리 길이 없소.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 것이오.
둘은 그날 밤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하네요. 밤하늘의 달빛도 이들의 슬픔을 위로라도 하듯 유난히 맑았답니다. 이튿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우가는 집신 한 켤레와 몇 벌의 해진 옷까지만 보따리에 싸서 떠날 채비를 했지요. 마당에는 온 식구들이 나와 있었답니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십시오. 큰아들이 우가의 소매자락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려 울음을 터뜨렸지요. 이놈들아. 아버지가 너희들 잘 되라고 가시는 것이니 울지 마라. 마누라는 눈물을 훔치며 아이들을 달랬지만 정작 본인의 눈물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우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너희들은 어미 말씀 잘 듣고 농사일도 열심히 거들어라. 내 곧 돌아올 터이니. 우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서둘러 발걸음을 돌려 살인문을 나섰답니다. 여보, 건강히 계시다가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마누라의 떨리는 목소리에 우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한 번 돌아보면 결심이 흔들릴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가는 집신이 닳도록 걸었답니다. 고향에서 300리나 떨어진 이름 모를 마을까지 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지요. 발은 부르트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가족들 생각에 한 걸음도 쉬지 않고 걸어왔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말을 탄 선비 한 분이 우가 앞에 멈춰 섰답니다. 선비의 모습은 기품이 넘쳤는데 눈매는 날카로우면서도 인자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나으리,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우가는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먼지 묻은 옷자락을 털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요. 이 동네에 하룻밤 묵어갈 주막이 있는지요? 선비는 우가의 모습을 한참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지만 그 안에 묻어나는 기품을 알아본 듯 했지요. 주막은 없소. 주막 있는 동네까지는 30리는 더 가야 하니. 선비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시오. 아이고, 과분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미천한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베푸시다니요. 괜찮소. 날도 어두워지는데 어디로 가시겠소. 사람 하나 재워주는 게 무의 대수라고. 선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우가는 몇 번이고 절을 하며 감사 인사를 드렸지요. 길을 걸으며 선비는 우가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답니다. 어둠이 내리는 길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마치 오래된 벗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어인 일로 이 먼 곳까지 오셨소? 그저 머슴살이라도 하려 떠돌고 있습니다요. 우가는 잠시 망설이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6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사연을 말이지요. 선비는 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글은 읽고 쓸 줄 아시오? 선비의 질문에 우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어릴 적 조부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자소학의 명심보감까지는 떼었습니다요. 그 말을 들은 선비의 눈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발견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얼마를 더 걸었을까요? 동네 맨 꼭대기에 자리 잡은 선비의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가는 그 집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답니다. 이게 대체... 소슬대문의 안채 바깥채 사랑채는 물론이요. 하인들의 요사채까지 딸린 대궐 같은 집이었으니까요. 기와 지붕이 달빛에 반짝이고 담장만 해도 어른 셋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정도였지요. 이보시오. 저녁이나 같이 들지요. 선비의 말에 우가는 몸 둘 발을 몰랐답니다. 이리 묵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어찌 식사까지 신세를 질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리 사양하지 마시오.
이리 늦은 시각에 빈속으로 잠자리에 들 수는 없지 않소. 이렇게 해서 우가는 선비의 집에서 푸짐한 저녁을 얻어먹게 되었답니다. 밥상에는 고기 반찬에 생선 반찬, 나물 반찬까지 가지가지 음식이 가득했지요. 며칠을 굶다시피 한 우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힐 지경이었답니다. 어서 많이 드시게. 길을 오래 걸었을 텐데 배도 고플 터이니. 밥상을 물린 후에도 선비는 우가를 곁에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러다 문득 선비가 말했답니다. 저기 사랑채를 보시오.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이시오? 예, 그러하옵니다. 혹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소? 우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허리를 굽혀 공손히 대답했지요. 분에 넘치는 말씀이지만 미력 하나마 돕겠습니다. 우가는 밤이 늦도록 문서를 정리했답니다. 그의 손놀림은 빨랐고 글씨는 반듯했으며 셈도 정확했지요. 특히 장부를 정리하는 솜씨가 여간 아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려는 우가를 선비가 붙잡았습니다. 선비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지요. 어디를 가시려고 하시는 겐가?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집사가 되어 주게나. 그날부터 우가는 그 집의 집사가 되었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저물 때까지 부지런히 일했지요. 특히 소작농들과의 일은 더욱 공정하게 처리했답니다. 이보시오, 올해는 가뭄이 심했으니 소작료를 조금 낮추어 주시지요. 우가는 소작인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도 그런 가난한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소작인들이 더욱 힘을 내어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옵니다. 우가의 판단은 항상 공정했고 그 덕에 선비의 재산은 날로 불어났지요. 소작인들은 우가를 신뢰했고 선비 역시 크게 만족했답니다. 우집사, 자네 덕분에 우리 집 살림이 날로 늘어나는구려. 과찬이시옵니다. 모두 나으리의 은덕이시지요. 1년이 지나자 선비는 머슴 몫의 2배나 되는 세경을 우가에게 건넸지요. 이건 자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일세. 우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모아두었답니다. 먼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말이지요.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밤이면 우가는 달빛 아래서 고향 생각에 잠기곤 했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우가가 장부를 들고 사랑방으로 갔는데 선비가 술상을 내오라 했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창가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던 선비의 눈빛이 복잡해 보였지요. 자, 우집사 한잔 하게나. 네, 나으리, 감사합니다. 술잔을 받아든 우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사라 해도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술잔을 나누자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랍니다. 우집사는 아이가 몇이라 했지? 문득 선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지요. 6입니다. 아들은 몇이고 딸은? 우가는 잠시 망설이다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모두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선비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고 보니 선비와 후덕한 안방마님 사이에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토록 큰 집에 웃음소리 한 번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달빛만이 가득한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선비의 눈가에 맺힌 그림자가 더욱 깊어 보였지요. 입추가 지난 어느 달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우가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며 중얼거렸답니다. 참신할미도 무심하지. 어찌 이런 집에 아들 하나 점지하지 않을꼬. 그때였습니다. 살며시 방문이 열리더니 치마 스치는 소리와 함께 한 여인의 그림자가 나타났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은 하얗고 고왔지요. 아니, 야심한 밤중에 누구란 말이오? 우가는 놀라 몸을 일으키며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여인은 붉게 물든 뺨을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답니다. 소녀는 이 집 하녀요입니다. 제발 아무 말 마시고 소첩을 받아주십시오. 하녀는 떨리는 손으로 치마를 벗고 고쟁이를 벗어 속치마만 입은 채 우가의 품에 안겼지요. 달빛 아래 드러난 하얀 피부가 꽃잎처럼 고왔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소인은 아내와 자식이 있는 몸이외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하녀의 달콤한 향기에 우가의 이성은 흐려져 갔습니다. 오랫동안 여자를 안아보지 못했던 우가의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녀의 몸도 이미 봄날 샘물 같았지요. 둘은 그렇게 운우지정을 나누었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듯 격정적인 시간을 보냈지요. 우가의 억눌린 정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답니다. 그로부터 여드레가 지난 날 밤, 또 다른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녀라 했지만 그 자태와 분위기가 전에 왔던 여인과는 확연히 달랐지요. 소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여인의 몸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풍겼고 손끝 하나하나가 귀한 양반집 규수처럼 고왔답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여인이 찾아왔지요. 이번 여인은 앞선 두 여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답니다. 우아한 자태와 요염한 눈빛이 마치 그림 속 미인을 보는 듯 했지요.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집주인 선비가 갑자기 우가를 불렀답니다. 선비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웠지요. 내일 아침 일이 있네. 이분들은 직관 어른과 직관 보일세. 막장골 증조부님 묘소를 보이고 오게나. 우가는 선비의 말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공손히 대답했지요.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다음 날 아침 우가는 두 사람을 모시고 막장골로 향했답니다. 첩첩산중을 지나 고갯마루에 있는 묵집에 잠시 쉬어가기로 했지요. 우가는 두 사람의 거동을 유심히 살폈는데 직관이라기엔 뭔가 수상한 점이 많았답니다. 손에 든 것이 무엇이오? 우가가 젊은 직관보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길이 험해 목마르실까 하여 술 한 병과 안주를 준비했습니다요. 직관보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가는 보자기를 받아 풀더니 갑자기 고기 안주를 마당에 던졌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직관이 놀라서 보자기를 뺏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지요. 묵집에 개가 고기를 덥석 물었는데 순식간에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것이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두 살인 청부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가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디 가서 낮잠이라도 자다가 저녁 때 선비한테 가서 구덩이를 파고 나를 묻었다 하시오. 증거로 내 저고리를 가져가 보이고 약정된 돈을 받아 가시구려. 우가의 눈빛은 서슬퍼렇게 빛났답니다. 두 살인 청부업자는 넋이 나간 듯 서 있기만 했지요. 걱정 마시오. 나는 머나먼 고향으로 돌아가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 우가의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답니다. 살기등등한 우가의 눈빛에 덜덜 떨며 말이지요. 여기서 궁금증을 자아내실 텐데요. 우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았는지 말입니다. 사연인즉 이렇답니다. 지난밤 모두가 잠든 깊은 삼경의 안방마님이 우가의 방을 찾아왔더랍니다. 달빛 아래 선 안방마님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지요. 우집사님, 조용히 들으시오. 안방마님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석 달 전 가장 먼저 이 방에 들어온 하녀는 바로 소녀였고 여드레 후 두 번째 여인은 바깥 창반의 첫째 첩, 마지막은 둘째 첩이었소이다. 아니, 그게 무슨... 우가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안방마님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지요. 모두 바깥 창반이 시켜서 한 일이 외다. 그리고
우리 셋 모두 아이가 들어섰소. 안방마님의 말에 우가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이제야 모든 일이 이해가 갔지요. 자식이 없어 한을 품은 선비가 자신을 이용해 자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내일 살인청부업자 2사람이 직원으로 위장해 당신을 해치려 할 테니 부디 살펴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방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금부치가 가득 담긴 보따리를 우가에게 건넸답니다. 이것이라도 받으시어 먼 길 떠나실 때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오. 우가는 금부치를 전대에 넣어 허리에 차고 고향으로 내려가며 그날의 노승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낳을 자식은 10이요. 기를 자식은 7이라. 우가는 머리를 굴려 계산해 보았지요. 집을 나올 때 6세, 안방마님과 2 첩이 잉태한 셋을 더해도 9이었으니까요. 허참, 스님의 예언이 빗나간 걸까? 걱정 반 의심 반으로 고향으로 향했답니다. 그렇게 1년 반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먼지 쌓인 집신을 끌며 살인문 앞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인문 밖에서부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지요. 우가의 가슴이 쿵쾅거렸답니다. 여보, 드디어 돌아오셨구려. 마누라가 반갑게 맞이하는데 품에는 갓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우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기를 바라보았지요. 이 아이는 당신이 떠나시기 전날 밤의 인연이랍니다. 떠나기 전날 밤 마누라와 나눈 정이 맺혀 마지막 아들을 얻은 것이었지요. 하하, 과연 스님 말씀이 틀림없구나. 10을 낳아 7을 기른다더니 정말로 그리 되었구려. 우가는 그제야 스님의 예언을 모두 이해했답니다. 낳을 자식은 10이요. 기를 자식은 7이라. 집을 떠나기 전 6 아들에 먼 곳에서 얻은 새 아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마누라와의 인연으로 맺어진 막내 아들까지 정확히 10명이었지요. 우가는 그동안 모은 돈과 안방마님이 준 금부치로 넉넉한 살림을 차렸답니다. 멀리서 얻은 새 아들은 기를 수 없었지만 나머지 7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사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요. 하지만 우가처럼 바른 마음으로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이랍니다.